저희 엄마 건데요. 지난번에 친정에 갔다가 제가 들고 왔어요. 어머님 명품백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근데 마침 엄마가 그걸 처분하려고 하시잖아요. 처분? 상태 괜찮잖아요. 그죠? 잘 됐네, 엄마. 명품백 없잖아. 너희는 엄마가 거지로 보이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장유숙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장 씨는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어도 궁상 맞아 보인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소린 들어본 적도 없었고 말이죠. 장 씨는 머리털 나고 며느리에게 그런 취급을 처음 당해봤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에게 적선이라도 하는 듯한 행동들. 좋은 마음이었는지 나쁜 마음이었는지는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없어도 장 씨는 자신을 쓰레기통 취급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일 선물이라며 내민 것이 안 사돈이 쓰던 그리고 버리려던 물건이었다는 걸 확인한 장 씨는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흘려야 했습니다. 낡고 해져 있는 명품 가방을 비싸고 좋은 것이라며 내미는 며느리. 도대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었습니다. 장 씨는 그런 물건들을 좋다며 받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더니 이런 비참한 꼴을 보게 됐나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화내는 장 씨에게는 자격지심이라며 오히려 섭섭하다는 며느리. 그렇다면 장 씨가 어떤 기분인지 알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 씨는 공무원이었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서 부유하진 않았어도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목표였고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 있는 아들은 제대로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에도 보냈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큰 성공도 또 큰 실패도 없이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왔죠. 그것이 장 씨에게도 남편에게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었지만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게 누군가의 눈에는 궁상맞고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치는 하지 않았어도 초라한 생활은 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아들은 30대 초반에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2년간 연애를 했기에 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던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늘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드디어 나이 찬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말에 기뻤습니다. 안녕하세요. 긴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다소곳하게 인사하던 예비 며느리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동안 바깥에서 만났기에 집에 초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어서 와. 거실에 앉으라고 했지만 무엇이 신기한지 집안 곳곳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눈을 따라서 장 씨도 집안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가정이었기에 예비 며느리의 눈길에 어리둥절하게 되었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차려봤어. 지난번에 불고기 좋아한다고 했잖아. 처음으로 집에 초대한 예비 며느리를 위해서 장 씨가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밥상에 예비 며느리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기도 했죠. 그리고 결혼 일정이나 상견례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좋은 분위기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진의 집이 좀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좀 신기했나 봐요. 신기하다고? 어제 집을 너무 빤히 구경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종합해보면 예비 며느리의 집이 부자라서 우리 집이 신기해 보여서 빤히 구경했으니
이해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들의 말만 들어보면 꼭 장씨네 집이 허름하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씨 집은 28평에 연식은 있었지만 정성으로 가꾸며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뭐 인간적인 모습이 좋았대요.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그리 좋은 뜻은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도 꽤나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 엄마예요. 예비 사돈이 우아한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듣기로는 안 사돈은 전업주부이고 바깥 사돈 될 사람이 작은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들의 말처럼 여유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현이 엄마예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가 몇 번 더 오갔습니다. 예쁜 딸입니다. 듬직한 아들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끝나고 장 씨는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촌스럽게 남자가 집해와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네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윤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장 씨도 자연스럽게 반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에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여유 있는 집에서 하면 어때요? 요즘에 그런 걸로 부심 부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어지는 말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 싶었죠. 장 씨가 남편과 눈을 마주쳤지만 남편도 작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예비 사돈의 말에 장 씨도 남편도 놀랐습니다. 집은 저희가 해도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윤지 얘기 들어보니까 사정이, 아니 이 얘긴 좀 그런가. 어쨌거나 여자가 집회 갔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위가 그만큼 잘하면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집을 해오겠다는 소리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냥하게 얘기하지만 그 밑엔 장씨 가족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뉘앙스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집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은 예비 며느리가 전한 내용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장 씨도 남편도 멀쩡한 직업으로 평생 맞벌이를 한 집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도 될 만큼 돼 있었고 아들 결혼시킬 자금 정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10억 넘는 그런 신혼집을 떡하니 사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수준에서는 뒤처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상대 쪽이 얼마나 부유한지는 모르겠지만 장씨 부부도 이런 말을 들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반은 부담할 수 있어요. 장씨에게서 불퉁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라니까요. 무리하지 마시고. 아니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해줄 능력은 돼요. 그러자 상대방이 말을 하다 말고 어색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절반 보태겠습니다. 서로 부담되지 않게요. 남편이 분위기를 풀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원하는 대로 하라고 대답한 예비사돈. 다른 사람이 들으면 굴러들어온 복을 네 발로 걷어찼다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도움은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집 사주는 대신 사위가 잘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절은 했지만
속 편하게 웃으면서 식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써 웃어도 마음 한켠에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박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한숨만 한 번 쉬고는 말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중연히 그놈은 별 생각도 없더만. 그래도 나 너무 속상해. 어쩌겠어. 그리고 우리가 뭐가 부끄러울 게 있다고 그래. 속상해 할 것 없어. 똑같이 반식하는데. 그래도 말이 다르고 다른 건데. 어쩜 그런 식으로 말해. 윤지가 어떻게 말했길래? 아이 참 잊어. 이왕 결혼시키기로 했으니까. 나쁜 마음이었으면 자기들이 집 해오겠다고도 안 했겠지. 그래서 장 씨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깔보며 집해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 있는 자신들이 집을 하겠다고 한 것이었으니 말이죠. 장 씨는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큰 부자는 못 됐지만 사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으니 남편의 말대로 속상해 할 것이 없었죠.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는 다르게 며느리와 별 탈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요즘 며느리는 요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못 깎아요. 어버이날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장 씨가 과일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거실로 내갈 생각이었는데 자신 보고 깎으라는 것으로 오해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휙 뒤돌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부모의 집에선 뭔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어쩜 아들도 결혼하니까 꼭 장씨 집에 방문한 손님처럼 굴었습니다. 둘이 거실에서 쑥덕쑥덕대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의 수발을 받길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씨도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반갑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습니다. 장씨도 요리를 즐기는 편이 아닌데 며느리가 오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지 않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전과는 문화가 바뀌었을 뿐이었고 장씨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 소파는 얼마나 오래 쓰신 거예요? 소파에 기대 앉아있던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또 웬 엉뚱한 질문인가 싶었습니다. 글쎄, 10년은 훨씬 넘었지. 언제 샀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에 꽤나 고가의 소파를 구매했었고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이런 식의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말투는 아니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듯 했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심성이 나빠서 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고장난 데 없이 멀쩡해. 가죽이 벗겨진 곳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 고장날 때까지 쓰실 거예요? 장씨 가족에겐 그게 당연했습니다. 멀쩡한 걸 바꾼다는 건 장씨의 상식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 소파가 비싸긴 비싸죠. 가격 문제는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몇 번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쯤 되니 사돈네가 재벌이라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을 때는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했죠. 장씨도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 아들 며느리가 방문했습니다. 나가서 먹자. 매번 음식하는 게 힘들어 이제부터는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좋아했죠. 근처 식당으로 가기 위해서 얇은 외투를 걸치고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장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입고 가시게요? 며느리의 반응에 장 씨가 더 놀라서 자신의 차림새를 훑어보았습니다. 뭐라도 묻었나 싶어서 그랬는데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좀 촌스러운데요? 다른 옷 없으세요? 그냥 검정색 얇은 외투일 뿐이었습니다. 장 씨가 어리둥절해했고 아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범한데 왜? 어머님 옷 좀 선물 드려야겠다. 장 씨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투로 갈아입었지만 며느리 마음에 차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장 씨도 퇴직은 했지만 30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처럼 촌스러운 옷을 입고 다닌 적도 없었고 옷에 관해 지적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품이 없는 옷을 입지도 않았죠. 외투를 바꿔 입고 외출했지만 어쩐지 언짢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장 씨 부부와 아들 내외는 같이 나가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5분 정도 가면 갈비집 있어. 네. 갈비 좋아해요. 그리고 5분 뒤에 갈비집 앞에서 내리려는데 현금을 건네는 장 씨의 손을 며느리가 만류했습니다. 에이, 저 돈 많아요. 그걸로 어머니 옷 사입으세요. 그 소리에 장 씨가 현금을 든 채로 굳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어서 내리라는 듯한 택시기사의 표정에 내리긴 했지만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안 좋은 장 씨의 표정을 봤는지 남편이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 보고 돈 내지 말라고 과장해서 한 소리겠지. 옷 사입으라는 게 그냥 한 소리야? 그렇게 들린 거지. 꼬아서 듣지 말어. 윤지 원래 저런 식으로 말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에이, 좋은 날에 얼굴 펴. 말을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는 거지. 남편의 말에 장 씨도 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기분 나쁜 건 장 씨의 착각인지.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갑자기 방문한 며느리를 보고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이 혼자서 들린 며느리가 큰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아, 집에서 챙겨온 거예요. 뭔데? 장 씨가 쇼핑백을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안 입는 옷이에요. 뭐? 아니, 옷을 왜 줘? 옷장 열어봤는데 안 입는 옷이 많아서요. 어차피 안 입는 거 어머님 드리면 좋잖아요. 쇼핑백에는 옷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옷 많아. 에이, 지난번에 그런 옷 말고요. 이런 거 입으세요. 하지만 입으라며 가져온 옷들은 장 씨가 입기에는 너무 알록달록하고 젊은 옷이었습니다. 장 씨가 사양하자 며느리가 웃으며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부담이 아니라. 옷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요. 해맑은 그 표정을 보니 차마 도로 가지고 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던 옷을 왜 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애써 가지고 왔는데 자꾸 거절하는 것도 미안해서 장 씨는 더는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고맙다고는 했지만 난감했습니다.
저는 그럼 일이 있어서 가볼게요. 그럼 이것만 주려고 온 거야? 네, 그러고서 가버린 며느리. 일부러 이 옷들을 전해주러 왔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가고 나서 쇼핑백을 열어본 장 씨의 기분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안 입는 옷이 아니라 못 입는 옷을 준 듯 했습니다. 많이 입은 티가 나는 낡은 옷은 사이즈조차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걸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장 씨는 쇼핑백을 통째로 옷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이 뭐냐고 물어도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주고 갔으니 기분 좋게 받자 싶어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확실히 거절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는 장 씨의 집으로 선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라는 것들이 전부 자신이 쓰던 것이었죠. 엄마, 이거요. 윤지가 전해주래요. 이게 뭐야? 안 신는 신발이라던데. 신발 많아? 가지고 가. 그래도 신경 써서 준 건데. 어떻게 다시 돌려줘요? 아니, 그렇다고 남이 신던 신발을 신어? 에이, 며느리가 신던 신발인데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남이라고 하면 저도 좀 서운해요. 퇴근하던 길이라며 신발 새 켤레를 들고 온 아들. 모두 며느리가 더 이상 안 신는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남이 신던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며느리라도 말이죠. 사이즈 얼추 비슷하지 않아요? 신발이 얼추 비슷한 사이즈면 다 신어야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장 씨의 취향도 아니고 사이즈도 안 맞는 신발을 선물이랍시고 준 아들 며느리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옷은 얼떨결에 받았지만 더 이상 이런 선물은 사양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들 통해서 집에서 쓰던 매트 같은 걸 들고 오기도 했는데 이쯤 되니 선물이 아니라 처리하기 곤란한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집에 있던 것이라도 쓰지 않은 걸 줬다면 작은 선물이라도 반갑게 받았을 텐데 한두 번도 아니고 늘 이렇게 집에서 굴러다니는 못 쓰는 걸 의사도 묻지 않고 갖다 놓으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물인데 버릴 수도 없었으니 말이죠. 이제 진짜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 왜요?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각해서. 아니, 쓰던 걸 왜 자꾸 주는 거야? 아, 쓰던 거라 그래요? 새 거 아니라서? 새 거든 아니든 안 줘도 되니까 가지고 오지 말어. 너희는 남이 쓰던 거 자꾸 주면 좋겠어? 그러자 아들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서운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 씨는 황당하게도 며느리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드린 거 아니에요. 다 제가 아끼던 것들이고요. 그냥 안 쓰게 돼서 드린 건데. 어머니도 돈 안 쓰고 좋으신 거 아니에요? 시간 내서 애써 챙긴 선물이에요. 장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서운해요. 저는 어머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거예요.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마시라고. 근데 남이 쓰던 거라니요. 윤지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는 무시는 며느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당장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장 씨가 해명을 해도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자 아들이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장 씨를 탓했습니다. 아니, 좋은 마음으로 드린 건데 왜 상처를 주고 그러세요? 장 씨는 기가 막혔지만 며느리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화를 내려던 마음이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런 선물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지가 쓰던 거 줘봤자 사이즈도 안 맞고 젊은 사람 옷이나 신발을 내가 어떻게 신겠어? 누가 쓰던 거 쓰는 것도 좋지 않고 물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근데 마음만 받을게, 응? 내가 윤지 마음을 모르겠니? 장 씨가 애써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차분하게 얘기하자 아들도 이내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도 다시 통화를 해서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오해였습니다. 한 달 뒤, 장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장 씨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평일인데도 시간을 내준 아들 내외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내민 선물을 보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며느리가 고급스러운 로고가 그려져 있는 커다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잘 모르는 장 씨가 언뜻 보아도 명품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에요. 지난 일들이 미안해서 비싼 선물을 준비했나 싶었습니다.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왜 비싼 거를? 장 씨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리면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게 원래 300만 원도 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아들의 말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원래 300만 원이 넘었는데 그럼 지금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 씨가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꺼내보려던 장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게 어머님, 그거 비싼 거예요. 원래 비쌌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꺼내지 않아도 새 상품이 아니라는 건 알 것 같았습니다. 어서 꺼내봐. 남편의 재촉에 장 씨가 천천히 쇼핑백 안에 있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웃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 엄마 건데요. 지난번에 친정에 갔다가 제가 들고 왔어요. 어머님 명품백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근데 마침 엄마가 그걸 처분하려고 하시잖아요. 처분? 상태 괜찮잖아요. 그죠? 칭찬이라도 바라는 듯한 표정의 장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방에 모서리가 달아서 색깔이 달라 보였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좋기 20년은 돼 보이는 캐캐 묵은 가방이었습니다. 원래 얼마나 비쌌고 고급스러운 명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잘 됐네, 엄마. 명품백 없잖아. 옆에서 아들은 좋다고 웃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건 장 씨와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받아서 집에 둬라 할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닌 듯 했습니다. 참,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바란 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안 사돈이 쓰던 거를 생일 선물이랍시고 가지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선의가 아니라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쓰던 것도 멀쩡한 것도 아닌 처분하려고 버리려고 했던 걸 주워왔으면 말 다 했죠. 너희는 엄마가 거지로 보이냐? 결국 장 씨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도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 명품백은 중고거래도 하고 그래요. 엄마, 그러면 갖다 팔지. 왜 엄마한테 가지고 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생일 선물로 내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새 선물을 받고 싶지 쓰던 걸 받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령 그게 명품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차라리 생판남이었다면 나았을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 사돈이 쓰던 걸 적선이라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남편도 기분 나쁜 기색을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은 내가 필요가 없어서 안 샀던 거지. 돈이 없어서 못 산 거 아니야? 이런 게 날 생각해 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좀 쓰던 거면 어때서요? 명품인데 그러면 너희는 명품이면 길에 버려진 것도 주워올 거야? 길에서 주워온 거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버리려고 했던 걸 가지고 온 거면 주운 거랑 뭐가 다르냐? 그게 어떻게 같아요? 나중엔 입던 속옷도 주겠다? 엄마가 어려워 보이니까? 그러자 오히려 아들 며느리는 서운해했습니다. 그게 엄마 자격지심이죠. 거지라니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돈 아까워서 못 사시는 것 같아서 드린 건데. 왜 좋은 날에 이러세요? 자격지심?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과연 이런 선물을 받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무시할 만큼 돈이 그렇게 많으면 새 걸로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장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돈네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혼할 때 한 푼도 덜 내지 않고 정확히 반씩 보탰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격지심을 가질 만큼 궁색하게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로 해서는 장 씨가 어떤 기분인지 못 알아먹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장 씨는 직접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장 씨는 정확히 일주일 뒤에 차 트렁크 한가득 물건을 실었습니다. 정말로 가지고 가게? 그럼 집 아주 깨끗해졌지? 그거야 그런데. 장 씨는 남편을 태우고 차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들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이 아니라 아파트 현관 앞에 열심히 챙겨간 물건들을 날랐습니다. 오래된 커튼, 이불, 삐걱거리는 서랍장, 김치통 등 작은 물건부터 큰 물건까지 창고에 오랫동안 쟁여두었던 것들까지 싹 끄집어내 왔습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 날랐을 때쯤 아들 며느리가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잡동사니에 아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비싸게 주고 산 것들이거든. 근데 나는 쓸 일이 없어서 말이야. 너희는 그런데 편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챙겨와 봤어. 버리면 아깝지 않냐? 그러자 아들 며느리의 인상이 팍 찌푸려졌습니다. 쓰기에는 멀쩡한 것들이니까 꼭 써. 알겠지? 커튼도 이걸로 달고. 장 씨가 먼지 날리는 커튼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폐기물을 그냥 버리시면 되지. 왜? 멀쩡한 걸 보고 무슨 폐기물이래? 서운하게.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아까우니까 써. 네? 무슨 말이 그래요? 아까우면 엄마가 쓰셔야지. 너희는 안 쓰는 물건 나 다 줬잖아. 그러면 너희도 나한테 필요 없는 폐기물을 줬다는 거 아니냐? 그러자 말문이 막힌 아들 며느리. 이게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도 너희 자격지심인 거니? 착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말대로 우리 집 사정이 참 안 좋으니까 너희 신혼집 구할 때 줬던 돈은 돌려줬으면 해. 어차피 불우이웃 정도로 생각되는 마당에 사돈네와 똑같이 보탠 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 같고 장씨 부부의 심정은 헤아리지도 않는 걸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차라리 사돈네가 해주는 집에서 대릴사위 노릇하며 사는 게 서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을 노후 자금에 보태면
장 씨 부부는 좀 더 사치 부리며 마음껏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이런 아들을 위해 쓰나 싶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들은 당황스러운 것 같았고 며느리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욕이라도 당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여태 장 씨가 느꼈던 감정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일 안에 입금해줘라. 알겠지? 장 씨가 아들 며느리를 뒤로 한 채 돌아섰습니다. 여보, 아들은 사돈 내 줘버렸다고 생각하고 우리만을 위해 살자. 그런 장 씨의 말에 남편도 이미 포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 집 팔아버려야지. 세입자 있지 않아? 내보내야지. 돌아가시기 전에 팔아야 절차적으로 덜 복잡해. 그러겠지. 이따가 부동산에 내놓고 가야겠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세 알아보니까 7억 정도 하더라고. 그렇게나 올랐어? 그렇다더라고. 그러면 셋이 똑같이 나누면 되지. 지금 이게 아버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마당에 할 얘기가 맞아? 그리고 아버지 들으시면 어쩌려고 여기서 그런 말을 해? 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며? 돌아가신다는 말 아니야. 그래서 다 같이 모인 김에 상의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정색할 일이야. 아주 지 혼자만 효자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성인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송 씨는 남편의 형제들을 보며 인간의 추악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송 씨도 자식들을 키웠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방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송 씨는 병상에 누워있는 시아버지가 참 딱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송 씨나 남편이 아니었다면 시부모님은 진작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뺏기고 버려졌을 듯 했습니다. 그게 자식을 가진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던 부모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식이라는 게 참 부질없는 존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부모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땐 이런저런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더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재산 얘기부터 하는 자식들. 송 씨는 자식이 아니라 아기들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들에게 시아버지가 선언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해버리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아버지와 송 씨 부부 사이에는 형제들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그 말이 송 씨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송 씨의 남편은 세 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위로는 큰형님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모두 2~3살 터울인지라 어렸을 적엔 서로 가까운 편이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송 씨가 처음 결혼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왕래가 많고 가족 행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는 막내 며느리인 송 씨도 고생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족 관계는 송 씨가 결혼한 지 10몇 년, 거의 20년이 됐을 쯤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회사를 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형님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도련님도 있는데 왜 나한테 연락을 했어? 저희 남편도 올해 몇 번을 쉬었는지 몰라요. 에이,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멀리 어떻게 가? 그래도 1시간 거리는 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잖아요. 뭐 아들 며느리라면 다 그래야 해? 그런 의무가 어디 있어? 그러는 저희는 무슨 의무로 매번 이러는 건데요. 왜 저희만? 그렇게 억울하면 아가씨한테 전화해봐. 이미 했어요. 왜? 뭐라는데? 바쁘다고 그러죠. 바쁘긴 바쁠 거야. 워낙 직장 일이 많대잖아. 그러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는 큰동서. 송 씨는 전화를 붙잡고 억울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런 송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형님한테 이미 물어봤다니까 그러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송 씨가 남편에게 버럭 성질을 내자 남편이 죄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회사에 말해서 오전에 다녀올게. 그러다가 당신 회사에서 잘리겠어? 누군 안 바빠? 누군 일 안 하냐고. 미안하다. 그런 남편을 보며 송 씨도 답답했지만 안쓰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따가 아버님한테 다녀올게. 내가 갈 테니까 당신은 집에 있어. 그럼 같이 가. 그래도 가서 챙겨드려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고마워, 여보. 누그러진 송 씨의 말투에 남편이 젖은 음성으로 대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여러 차례의 항암 치료 후에 또 암이 재발한 지 반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건 대부분 송 씨 부부가 했고 재발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그 뒷바라지는 송 씨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있었지만 시아버지조차 건강이 좋지 않아 시어머니를 돌봐주기는커녕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죠. 큰형님은 1시간 거리에 살아서 거의 오지 않았고 시누이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빠져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도 몇 년간 지속되면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 씨도 사람인지라 가끔 이렇게 남편과 언성을 높일 때도 있었죠. 하지만 자식이 셋인데 그 중에 둘이 나몰라라 하니 하나 남은 남편이라도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10몇 년간 송 씨에게 좋은 시부모였기에 참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반찬 좀 챙겨왔어요. 아, 괜찮대도 가지고 왔어. 아버지, 허리는 어떠신데요? 괜찮지 뭐. 날 추워졌어요. 이불 바꿔서 덮으셔야 해요. 송 씨의 남편이 장롱에서 두꺼운 이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부자리를 새로 받습니다. 송 씨는 남편이 옆에 꺼내놓은 이불을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다가 이불 빨래를 널고 시아버지 집에서 나왔습니다. 애미야, 그런데 그런 송 씨 부부를 시아버지가 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허리 아픈데 왜 나오세요? 남편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들고 나온 무언가를 송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 이게 뭐예요? 어여 가. 시아버지에게 등 떠밀려서 차에 올라탄 송 씨. 차는 출발했고 송 씨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나, 왜, 뭔데 그래? 돈인데. 두툼한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3장이었죠. 어쩐지 송 씨는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낮에 남편과 티격태격했던 일이 떠올라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자식이 고생하는 걸 알아주니 감사했습니다. 송 씨 부부는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에 드나들고 회사에도 출근하고 또 퇴근 후에 시아버지도 챙기며 지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비교적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더 많은 시간을 시부모님을 위해 보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송 씨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성 씨도 남편도 살이 쏙 빠질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통통한 체격이었던 성 씨는 누가 봐도 마른 체형처럼 보일 정도였죠. 남편은 너무나 착했고 성 씨도 그땐 무척 순진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부모이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성 씨의 시어머니는 암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했던 자식들이 슬금슬금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들은 정리를 하셔야죠. 무슨 재산? 시아버지의 기가 막힌 음성에 큰아들은 비굴한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딸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보험금 나온 거 있잖아. 나도 자식이니까 좀 줄 수 없어? 보험금을 달라고?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하네. 돈이 생겼다는 사실에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자식들을 보던 시아버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차가 오래돼서 바꾸려면 목돈이 필요하다는 딸. 그런 거 없다. 시아버지는 그런 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챙겨주기 위해 와 있던 송 씨가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신우이가 송 씨를 노려보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결혼할 때 송 씨네도 그랬지만 자식들 셋이 똑같이 1억씩 받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눈물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돈 타령을 하는 자식들이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아내를 잃고 자식들의 추한 꼴을 본 시아버지가 충격이 컸는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우선은 살던 아파트는 월세를 주고 그 월세로 병원비나 생활비를 대기로 했습니다. 형님한테 물어봤어? 어젯밤에 통화했어. 뭐라 그래? 송 씨는 어쩐지 답을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힘들다 그러네. 왜? 언제는 멀어서 안 된다더니 모시고 사는 거면 거리도 상관없잖아. 둘째가 수험생이라고. 뭐? 남편이 괴로운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누나한테도 연락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지? 바쁘다고? 그래, 집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돌봐줄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 어쩜 어떻게 인간들이 그러냐? 송 씨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진작에 잘했을 것이었습니다. 따로 살 때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하물며 같이 사는 건 상상도 하고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죠. 월세를 받아도 시아버지가 쓰는 생활비나 병원비 등 나가는 돈을 생각한다면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아니, 매달 100만 원씩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수락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큰형과 누나 모두 아버지를 나몰라라 했습니다. 신우이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왜 딸이 모셔야 하냐며 따지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서 그렇게 시부모님에게 이쁨을 받았다더니 그런 시절 같은 건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나도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하늘의 장난인지 다른 형제들은 몰랐지만 송 씨의 남편 또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위염은 달고 살았고 자연스럽게 면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병원에 드나들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모시고 살기엔 부담이 있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힘들 것이고 자연스레 그 부담이 송 씨에게까지 이어질 것이었으니 말이죠. 남편은 송 씨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자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희생이 있으니
차마 그런 부탁까지는 하지 못하는 듯 했죠. 남편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들여다봐 줄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집에서도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마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임시로 성신의 집에 와 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성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애미야, 나는 그냥 혼자 살란다.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한 적은 없었지만 시아버지도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는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성신의 집에 와 있는데도 전화 한 통 없는 다른 자식들을 보면 뻔했죠. 어떻게 혼자 지내세요? 안 그러면 요양원이든 어디든 넣어줘라.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지내시면 되지. 성씨는 시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고민을 했던 것이 무색하게 함께 살자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성씨의 말에 남편도 놀랐습니다. 짐 옮겨오고 가구 같은 건 다 처분할게요. 부동산에 내놔서 세입자 구할 거고요. 시아버지도 정말로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사양하다 결국 성씨의 말을 수락한 것을 보면 말이죠. 아버지, 세입자가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됐을 거예요. 보증금은 2억이 시아버지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성씨를 조용히 불러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제 계좌번호요? 그래? 그건 왜 물으세요? 그냥 용돈 좀 주려고 그러지? 에이, 필요 없어요. 참. 어서 불러보래도. 시아버지의 성화에 성씨가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성씨의 계좌에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버님.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다달이 300만 원씩 입금하마. 시아버지는 생활비와 월세 명목으로 매달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이 2억 전부 붙여주고 싶은데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달이 줄 테니까 너희는 이 돈으로만 생활해. 그리고 내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성씨 부부가 버는 돈은 모두 저축을 하라는 시아버지. 아버지 말대로 해. 성씨는 사양했지만 남편은 적극적으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주신 건 받아도 된다며 말이죠. 받으면 꼭 써. 알겠지? 혹시 몰라서 몇 달 모아두었지만 시아버지에게 한 소리 듣기만 했습니다. 생활비로 써버리라는 말에 얼떨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작 시아버지에게 나가는 돈은 따로 시아버지가 직접 썼고 병원비도 대부분 월세 안에서 해결했죠. 그렇게 5년 정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자 계산해보면 그 돈이 거의 2억 정도가 됐습니다. 2억을 고스란히 주고 싶었다던 시아버지의 말이 실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돈 덕에 꾸준히 저축한 성씨는 경제적으로 무척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생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겼고 시아버지 병수발 들고 때 되면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면 엄두도 못 냈을 것이었죠. 그동안의 큰아들이나 딸은 1년에 한 번 얼굴을 비출까 말까였습니다.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도 끝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고
되었고 더 이상 집에서 모실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서였죠.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어. 그래. 잘 생각했다. 너무 고생스럽잖냐? 그래서 병원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병원? 그래. 잘 알아봐. 형도 좀 알아봐. 내가? 그런 건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난 그쪽 동네도 잘 모르고. 형이 그래도 장남인데 아버지 걱정되지도 않아? 네가 있는데 내가 뭘 걱정을 하냐? 듬직한 막내 아들이 있는데.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옆에서 송 씨도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결국엔 송 씨 부부가 집 근처의 요양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안 오세요? 아, 바빠서. 한 번 갈게. 입원한 지 3개월째. 입원하는 날 올라왔던 큰아들과 딸은 그 뒤론 발길이 없었습니다. 송 씨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큰아들과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형님이나 누나한테 전화 걸지 마. 아버님 자식은 당신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자. 송 씨도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도 접어버렸습니다.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송 씨의 시아버지는 10년 가까이 요양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는 힘들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송 씨와 남편은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새 90세가 된 시아버지. 오래 살았으니 갈 때도 됐다 하면 할 말은 없었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설령 100세가 되었어도 말이죠. 그제서야 송 씨의 남편이 형님과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년 전 명절 전에 한 번 오고는 발길을 끊었던 형제였죠. 그리고 전화를 한 지 3일 만에 남매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 팔아버려야지. 잠든 아버지를 두고 그 옆에서 작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입자 있지 않아? 그래도 팔아야지. 그리고 그 대화를 듣던 송 씨와 남편이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음의 준비라는 게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팔아야 절차적으로 덜 복잡해. 그러겠지. 이따가 부동산에 내놓고 가야겠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세 알아보니까 7억 정도 하더라고. 그렇게나 올랐어? 그렇다더라고. 그러면 셋이 똑같이 나누면 되지. 당장 팔아버리자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똑같이 나누자는 말도 송 씨 부부가 듣기에는 기가 찼습니다. 지금 이게 아버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마당에 할 얘기가 맞아? 그리고 아버지 들으시면 어쩌려고 여기서 그런 말을 해? 송 씨의 남편이 울분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리어 큰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며. 돌아가신다는 말 아니야. 그래서 다 같이 모인 김에 상의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정색할 일이야. 아주 지 혼자만 효자야. 그래. 똑같이 셋이 나누면 돼. 너는 우리 말대로 처리해 그냥. 7억이니까 2억 조금 넘게 가져갈 수 있나? 이것저것 처리해도 2억은 되지.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아프신 동안. 아니, 어머님 편찮으실 때도 도대체 자식으로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뒤늦게 나타나서 이러시는 거예요? 병원에 한몫 챙기러 오셨어요?
아니, 옳게 말을 웃기게 하네. 자식들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고 그래? 그 말에 기가 막혀 있자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누나가 자식이야? 그리고 형이 무슨 자식이야? 자식 노릇은 집사람이 다 했는데 왜 끼어드냐고? 말이면 단 줄 아나. 뭐야? 너는 올케가 그러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그러자 누워있던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라. 모두가 깜짝 놀라서 침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계셨어요? 아니, 정정하시네. 그래서 그게 다행이란 소린지 불행이란 소린지 모호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2억 받은 건 내가 써버렸고 그 집에 대출도 있어서 팔아도 4억이나 나올까 모르겠다. 7억이 갑자기 4억이 됐단 말에 큰아들이 기함을 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대출도 있어요? 그래. 그 집 팔리면 2억은 막내 주고 나머지로 보증금이나 대출이나 비용 전부 해결하고 너희 둘이 나눠 가져라. 언뜻 생각해도 각자 돌아갈 돈이 1억이 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다들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같은 자식인데 왜 막내만 2억을 줘요? 제가 장남이지만 그래도 막내가 고생한 게 있으니까 좋은 마음에 똑같이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지속되자 큰아들이 닥달했습니다.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내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재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을 쓰고 죽으련다. 뭐라고요? 그래도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나 죽고 소송이라도 걸어라. 그게 1억보다 많을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자 큰아들이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소송으로 전부 가질 수는 없다는 걸 언뜻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도 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대로 버텼다가 정말로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 손해도 나고 받는 과정도 골치 아플 테니 말이죠. 가만 생각해보면 1억 정도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았습니다. 송 씨와 남편은 아무 말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을 보태는 것 자체가 불효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럼 그렇게 할게. 막내 2억 주고 똑같이 나눌게. 머릿속에서 셈을 해보았는지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 법적으로 자문을 좀 구해보고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딸이 큰아들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히려 딸이 큰아들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낭패를 보기 싫은 눈치였습니다. 어차피 평생 부모를 모신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고 말년에 공짜로 큰 돈이 생기니 어쨌거나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자 큰아들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는 볼 용건은 다 끝났다는 듯이 병원을 나갔습니다. 건강 잘 챙기라는 의미 없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말이죠. 송씨 부부와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애미야, 그 집 반 돈 다 너희 주고 싶었어. 근데 저놈들 한 푼이라도 안 주면 달려들어서 뺏으려들 텐데. 그것보다는 너희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리고 전에 줬던 통장 있지? 그것도 너희가 뺏었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 저놈들은 아파트 반 돈만 쥐어주면 입 닦을 테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보탰어.
송 씨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아버지에게 진작에 받았던 돈 2억과 아파트를 팔면 받을 돈 2억이 있으니 큰 돈을 얻은 셈이지만 당장 느껴지는 감정은 슬픔이 컸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던 부모가 마지막으로 봤을 자식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게 참 착잡하고 서글펐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집은 금방 팔렸고 송 씨의 통장엔 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세금과 병원비, 그리고 시아버지의 신상을 정리하는 데 쓰인 뒤에 큰아들과 딸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두 자식은 골치 아픈 일 없이 큰 돈이 생겼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난 10수년 동안 송 씨 부부가 고생했다는 사실을 알긴 하는지 송 씨가 2억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시아버지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송 씨는 경제적으로는 무척 여유가 생겼지만 헛헛한 기분에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자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같지 않아 보이던 그 역겨운 얼굴들과 목소리. 가끔 꿈에 나오면 벌떡벌떡 잠에서 깰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시부모님을 보살펴온 입장으로서 그 모습이 나중에 내 말년인 것처럼 감정이 이입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송 씨와 남편의 손을 꼭 붙잡으며 돌아가셨던 시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니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며 송 씨의 손을 두드리는 힘없는 손길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송 씨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에 그 정도로 오랫동안 효도할 기회는 없었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운 정성을 생각하자면 자식이 부모의 말년을 지켜주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럴 여력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통장에 쌓인 돈보다 다행인 게 있다면 송 씨의 자식이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프면 너희가 돌볼 생각 말고 나란히 요양원에 보내줘. 효심만으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어느 날 송 씨가 지나가는 말로 말했습니다. 보통 고생스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그런 고통을 송 씨의 자식이 알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의 자식들은 오히려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아직 그럴 날은 먼 것 같지만 자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남편의 형제들과 같은 자식들은 아닌 것 같았으니 말이죠. 나중에 자식들 고생시킬 마음은 없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송 씨 부부는 자식으로서 할 일을 다 했고 나중에 눈 감을 때 후회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남편의 형제들은 말년에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순리였으니 말이죠. 나는 너희 뒤치다꺼리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둘이 신혼집 구해서 살아봐. 아, 엄마. 무슨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럼 저희는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은 너희 둘이 하는 거잖아.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도 늙은 부모 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 아니야? 이러다가 엄마 아빠 노후는 누가 책임지는데?
무슨 노후 걱정을 벌써부터 해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득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이모연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옛날엔 자식이 독립하면 쓸쓸할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30이 넘어도 부모 그늘 아래에서 나올 생각이 없는 자식. 하지만 그마저도 결혼을 하게 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피와 땀으로 호의호식하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쉽게 살려는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내 자식이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나이든 자식까지 뒷바라지하며 살면 결국엔 나의 노후는 챙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만 키우다가 비참하게 늙을 미래를 생각하니 아찔해졌습니다. 남들은 자식들이 부모와 거리를 둬서 괴로워하지만 그건 임씨의 바람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 말이죠. 임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동네에서 알아주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엔 늘 전교 20등 안에 들었죠. 특별하게 속 썩인 적도 없었고 얌전히 지냈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보았던 수능 시험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재수를 하기는 했지만 두 번째 치른 수능 시험 점수가 좋아서 서울에 있는 꽤나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남들 군대 갈 때 다녀오고 복학해서 남들 졸업하는 시기에 함께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취직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때부터 아들의 인생은 쉽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발표 날짜 지나지 않았어? 아, 발표했죠. 어떻게 됐어? 떨어졌으니까 말 안 했죠. 그래, 알겠어. 다음에 붙으면 되지.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하는 아들에게 임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려오는 대답에 더는 묻지 않고 태연하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임씨의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들이 힘들겠지만 임씨 또한 몸도 마음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면접 있는데 와이셔츠 어디 있어요? 거기 옷장에다가 걸어놨어. 네. 밥은요? 30분 있다가 나와. 아버지 오늘 늦게 오신다니까 너부터 먹어. 알겠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끔 면접 보러 나갔다 오는 것 외에는 대부분 집에 틀어박혀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아들을 보고는 임씨는 남몰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닥달하고 싶지는 않지만 답답한 심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출하지 않는 날에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화장실 갈 때나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나오지도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는 있다지만 사실상 백수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런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은 임시부부였습니다. 30분 뒤에 식탁 앞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며 밥을 깨작깨작 먹고 있는 아들을 보니 머릿속이 참 복잡했죠. 아들이 입은 옷을 빨고 밥을 차리고 그리고 다달이 생활비도 임시 부부가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하고 있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자 걱정이 됐죠. 저 운전면허 따려고요. 갑자기 웬 운전면허야? 그동안 차를 탈 일이 없기에 아들은 아직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취업하는데 운전면허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다기에 그러라고 했죠. 물론 그 비용은 임씨의 남편이 주었습니다. 너 학원 안 가니? 어차피 매일 똑같은 거 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떨어졌잖아. 좀만 더 잘 테니까 깨우지 마세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해줬더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가지 않는 아들. 면접에서 자꾸 떨어져서 기가 죽을까 싶어서 그냥 두었더니 이제는 책임감마저 사라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취업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기간이 1년. 2년이 지나가자 되려 절박함이 없어진 것 같았죠. 그럴 거면 독립해. 그러자 임 씨도 남편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독립이요? 꼭 부모에게 버림이라도 받은 듯한 아들의 표정에 기가 막혔습니다. 너 어차피 집에만 있잖아. 나가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생활비 정도는 혼자 벌어서 써.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아세요?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새벽까지 게임하는 거 몇 번 봤다? 그러자 말문이 막힌 아들. 임 씨의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설득해서 결국엔 독립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내보내니까 임 씨와 남편은 너무 편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면 취업도 더 빨리 될 거야. 아들이 독립하자 임 씨 부부는 용돈도 끊었습니다. 나이를 보면 사실 용돈을 받을 나이도 아니었죠. 그래서 임 씨는 금방 아들이 취직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벌써 준비한 기간이 상당했으니 말이죠. 안 되면 회사 수준을 낮춰서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저 이제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왜 그래? 또 떨어졌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작은 회사에 넣어보면 되잖아. 넣을 수 있는 곳은 다 넣고 있어요. 그리고 알바도 하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취업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아들의 말에 임 씨도 마음이 술렁거렸습니다. 요즘 취업이 힘들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멀쩡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몇 년 동안 회사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임 씨와 남편 모두 젊었을 때 고생을 만만치 않게 했기 때문에 그 시절도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독립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무작정 아들을 독립시켰던 게 너무 가혹한 선택이었나 싶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아들을 임 씨 부부는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하나에만 집중해서 얼른 합격한 뒤에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게 더 빠른 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독립한 지 2년이 채 안 돼서 다시 임 씨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임 씨는 그날 이후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최고의 노후 대책은 다름 아닌 자녀가 직장을 구해서 독립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사실 평생 키우던 자식 하나인데 계속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을 수 있지만 어린 자식을 돌보는 것과 다 큰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는 건 달랐습니다. 빨래 좀 내놓으라니까. 깜빡했어요. 오늘 일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청소 좀 하고 그래. 아, 알아서 할게요. 방문 좀 닫아주세요. 밥도 좀 때 되면 먹고 그래. 2번 못 차리니까 먹고 설거지 꼭 하고. 알겠다니까요. 신경질적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임 씨도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시 아들과 같이 살기 시작한 후에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취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힘들었습니다. 전에는 심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아들일 거라는 생각에 임 씨는 힘들어도 좀 참자 싶었습니다. 늘 원할 때마다 밥상을 대령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했지만 혼자서는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걱정돼서 챙겨주었는데 이제는 임 씨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과 마찰이 생기는 일이 늘어갔죠. 임 씨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너 지금까지 게임한 거야?
새벽에 잠시 잠에서 깼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쾅쾅거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아들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도 게임을 하느라 여념이 없는 아들을 보고 임 씨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힘든 사람은 임 씨 부부뿐인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취업은 뒷전이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데 어떤 정신 나간 회사가 이런 놈을 뽑아줄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취업준비생이 아니라 그냥 한심한 백수로 보였습니다. 이제 아들이 30이 넘었기 때문에 백수 생활도 도대체 몇 년인가 싶었죠. 그리고 앞으로 또 몇 년이나 더 이 짓을 해야 하나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아니, 뭘요? 왜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 시간이 아깝지도 않니? 노는 거 아니에요. 게임 회사라도 취업하려고 그래? 아, 갑자기 왜 그러는데요? 갑자기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해도 힘든데 이렇게 매일 놀고 먹으면 어떡해? 놀고 먹어요? 회사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옛날이랑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좀 더 열심히 살란 말이야. 진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숨 좀 쉬고 살려고 잠깐 게임 좀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보다 힘들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단언할 수 있는지. 은퇴할 나이에 여전히 일하고 있는 임씨 부부보다 집에서 게임하고 놀러나 다니는 자신이 더 힘들다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화도 났습니다. 숨. 엄마 아빠도 숨 좀 쉬면서 살자. 이게 독립심 없이 키운 자신의 탓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뭘 더 어쨌어야 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독립을 했다가도 돌아온 아들이니 말이죠. 다시 쫓아내.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지. 나사 빠진 놈. 남편도 그런 아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생해 살려는 아들은 다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임 씨가 딱 미쳐버릴 것 같을 때쯤 35살의 나이의 아들은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봐요. 회사 잘만 들어갔죠. 취업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해놓고 잘 들어갔다는 소리에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지만 그래도 결국 그 시간들도 마침표를 찍었구나 생각하니 임 씨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뻔뻔한 말에도 웃어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쯤 나가려고 그래? 나가다니요. 아들이 출근을 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임 씨는 기다리다 못해 아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제가 어딜 나가요? 그럼 계속 여기서 살 생각이야? 당연하죠. 혼자 살아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독립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취직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나갔겠지만 아들에게 이미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유보다는 안락한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임씨 부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래도 세후 월급이 300은 돼야 나가 살든지 하죠. 그러면서 독립할 수 있는 자금이 모이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가 곧 40이 다 돼가는데 그 나이에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 게 이상하지도 않냐? 요즘엔 40 넘어도 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세상엔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아들 때문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회사 다니고 하다 보면 엄마 아빠 힘들게 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돈 번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으로 나가요?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생활비 내고 살아. 생활비요? 임 씨의 말에 아들이 잘못 들었나 하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래. 한 달에 적어도 50만 원씩은 내.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으세요.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하는 아들. 하지만 임 씨도 남편도 단호했습니다. 이제 돈도 버는 놈이 밥값은 해야지. 그렇게 안 할 거면 나가서 살고.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아들은 한참 궁시렁거리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생활비를 몇 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아들이 무척이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요. 뭐? 결혼? 누구랑? 누구긴요. 여자친구랑 하죠. 임 씨도 남편도 예상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취업 준비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언제 연애를 하고 언제 결혼 생각을 한지 의문이었습니다. 벌써 만난 지 1년이 넘었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할 건 다 하면서 살았던 모양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어쨌거나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김영주라는 아들의 여자친구는 근처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면서 내년에 결혼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놈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집이라도 해주게? 집이 뭐 한두 푼이어야지. 그래도 전셋집 구할 돈은 어느 정도 보태줄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 임 씨는 여태 끼고 살며 키워준 값을 생각하면 집값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자식인데 맨몸으로 결혼시킬 수는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런 고민이 무색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며 데리고 와서는 황당한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반갑네요. 임 씨 부부가 며느리가 될 아가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식사도 함께하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나눴죠. 그러다가 결혼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은 어느 쪽에다 얻으려고 그래? 전셋값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보려고 물어보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 문제 말인데요. 결혼하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요. 이 집? 어리둥절하게 대꾸한 임 씨가 남편을 쳐다보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표정이 왠지 똑같은 듯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말이야? 남편이 묻자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영주랑 지난번에 상의도 해봤는데요. 둘 다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영준의 부모님도 아직 노후 준비 중이라고 하셔서요. 예비 며느리가 아들 옆에서 민망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고 집안에서 지원이 없는 것도 심란한 문제였지만 임 씨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아들네가 결혼해서 임신의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여유가 없으니 조금 더 보태달라고 했다면 고심했을 텐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곳에서 산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요즘 내 집 마련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신혼인데 시부모랑 같이 사는 게 좋겠니? 임 씨가 예비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도 아들과 같은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옆에서 남편이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허허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가 조금 보태줄 테니까 대출 좀 받아서 전셋집이라도 구해. 대출이요? 그래. 그래서 돈 좀 모은 다음에 나중에 집을 사든 하면 되지. 뭐하러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래요? 돈을 모아도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 더 모으죠. 생활비도 아끼고 좋잖아요. 답답함에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을 누르며 임 씨가 대꾸했습니다. 대출이 싫으면 월세라도 얻어서 나가서 살아. 아니, 그래서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애 낳고 살아요. 요즘 물가도 살벌해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들어와서 살며 돈을 아끼겠다는 말이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엄마 아빠도 그런 생각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그러면서 다들 같이 살자고 하면 좋아하지 않나 하고 중얼거리는 아들을 보며 남편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다 갖춰놓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희끼리 사는 게 좋지 않겠냐? 너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불편하잖냐? 안 불편해요. 애도 생기고 그러면 전 오히려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뭘. 아들의 마지막 말에 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눈앞의 미래가 펼쳐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힘들 것 같다. 천천히 집 구해봐. 내년에 한다며 결혼도. 그러자 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괜찮다니까요. 아, 우리가 안 괜찮으니까 그렇지. 임 씨도 언성이 높아지려는데 남편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비 며느리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게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임 씨도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보니 힐끔힐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다시 얘기하자. 남편이 임 씨와 아들을 중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도 또 며칠 뒤에도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내일 주말이라 하루 자고 간대요. 이제는 하루 묵을 짐까지 싸온 예비 며느리를 보니 임 씨는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 드나들다가 아예 눌러앉을 계획인가 하는 의심이 갔죠. 저녁 먹어야지. 그리고 임 씨는 계속해서 손님 밥상을 차려내야 했습니다. 온다는 예비 며느리를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아들도 그렇고 예비 며느리도 그렇고 뭐 하나 도와줄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임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직도 안 일어나? 남편의 목소리에 임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침 10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취침 중인 아들과 예비 며느리. 어쩜 아들은 백수 시절과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시집에 와서 하룻밤 자면 불편해서라도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침밥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퍼질러 잘 모양이었습니다. 너희 같이 산다더니 이러려고 그러는 거야? 보다 못한 남편이 핀잔을 줄 정도였습니다. 같이 산 뒤의 모습이 보나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들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여기에 며느리까지 얹어진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보며 느꼈지만 요즘 시대에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해도 뭐 하나 마음 편히 시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임씨 부부가 아들 부부의 뒷바라지를 해야 할 미래가 불보듯 뻔했습니다. 임씨의 밥상을 받는 게 당연한 듯 굴었고 몇 번이나 얻어먹으면서 한 번도 같이 치울 생각도 안 하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 임씨는 예비 며느리가 소파 옆에 던져둔 어제 신었던 양말 한 짝을 주워들었습니다. 참 똑같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잘 만났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다 먹었지? 임씨가 일어나 식탁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네,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 좀 해라. 엄마, 무슨 손님한테 설거지를 시켜요? 아니, 너한테 한 소리야. 네가 해. 아침밥을 먹고 난 뒤에 그대로 일어나려는 아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살며 서로 식사 시간이 다르다 보니 아들이 먹은 건 스스로 설거지를 하게끔 시켰지만 다 함께 먹은 것까지 자신을 시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임 씨와 남편이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소곳하게 앉는 예비 며느리. 임 씨는 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뒤치다꺼리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둘이 신혼집 구해서 살아봐. 아, 엄마. 무슨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럼 저희는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꼭 임 씨 부부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아들 때문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너희 둘이 하는 거잖아.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도 늙은 부모 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 아니야? 이러다가 엄마 아빠 노후는 누가 책임지는데? 임 씨와 남편도 아들 결혼시킨 뒤 노후 삶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 때문에 늦춰지긴 했지만 아직 살 날이 길었기에 넋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노후 걱정을 벌써부터 해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득 아니에요? 결국 저희가 모시고 살게 될 텐데. 어느 부분에서 이득이라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임 씨도 생각했던 바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정 그렇게 들어와서 살고 싶다면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내. 200만 원이요? 깜짝 놀란 듯한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표정을 보자 벌써 속이 시원했습니다. 월세랑 이것저것 관리비나 식비까지 하면 많은 것도 아니야. 너희끼리 살면 200이면 엄청 적은 거지? 아니, 그래도 무슨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내요? 그러면 한 달 생활비를 얼마 정도 생각한 거야? 그러자 생활비는 생각조차 안 해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혼자 살 때는 생활비 50만 원씩 냈는데 어째서 둘이 200만 원인 건데요? 그때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한 거고 그 정도 아니면 어떻게 생활이 되겠어? 하지만 할 말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집안일은 일절 안 할 거야. 하더라도 엄마 아빠 목만 할 거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먹을 밥은 너희가 하고 너희 빨래도 청소도 다 너희가 하라는 거야. 다 같이 밥 먹을 일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고 그런 가족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요? 임 씨는 그 말이 황당했습니다. 뒷바라지 필요 없다더니 그런 게 없으면 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바는 명확했죠. 너희는 엄마가 다 해줄 줄 알고 같이 살자는 거야? 뭐 사는 것도 공짜로 살고 파출부도 공짜로 드리는 개념이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너희 말대로 모시고 사는 거면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돈 한 푼 안 들여야 맞는 거 아니야? 돈 거라고 생각하면 100번 양보해서 하겠는데 우리한테 의탁할 생각이면 그건 절대 안 돼. 엄마 아빠도 노후 계획이 있는 거야. 대신 독립해서 살면 나중에 우리 봉양하라는 소리도 절대 안 할게. 용돈 줄 필요도 없고 나중에 노후 책임지라는 소리도 안 해. 그냥 서로 스스로 앞가림하며 살자. 아들은 왜 이렇게 냉정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부모가 그래요? 자식이 힘들 때 도와야 부모 아니에요? 여태까지 엄마 아빠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죠. 기가 막힌 아들의 말에 임 씨도 남편도 허공을 보며 후회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너는 이참에 짐 싸서 나가라. 그래. 결혼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겠다. 남편과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아니, 지금 나가라고요? 그래. 오늘 짐 싸서 내일 나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누릴 자격이 없다. 가서 원룸을 구하든 말든 나가. 그리고 결혼할 때 엄마 아빠 도움도 바라지 말고
아들은 예비 며느리 앞에서 창피를 준다며 가방에 옷까지 몇 개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 뒤를 예비 며느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그런 아들을 붙잡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 짐을 전부 꺼내놨죠. 결혼도 알아서 하라 그래. 어차피 결혼까지는 한참 남았기에 그때까지 같이 돈을 모으면 월세 보증금 정도 마련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 큰 자식 힘들게 살까 걱정도 이제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지지고 볶으며 잘 살든 말든 아들이 알아서 할 문제였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고마워한다고 하더라도 힘들겠지만 도무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며 살았는지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자리 잡는 것까지 기다리다가는 임씨 부부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죠. 그래서 임씨 부부는 아들 결혼에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35가지 키워준 돈이면 집 한 채는 사고도 남았으니 말이죠. 다음날 아들에게 바깥에 꺼내놓은 짐들의 사진을 찍어 보내자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임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으로서 정말 너무한 것 같네요. 그런 아들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자식으로서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냐? 아들에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년을 피폐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임 씨도 아들이 결혼만 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아들이 차를 불러 짐을 챙겨갔습니다. 강제적으로 독립을 한 셈이었습니다. 아들이 나간 자리를 둘러보곤 임 씨는 씁쓸함이나 슬픔보다는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작 다 큰 자식을 내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품에 끼고 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라도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임씨 부부도 자식에게 독립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짐 또 다짐할 뿐이었습니다.